KCRC France. KCRC France. KCRC France. KCRC France. KCRC France.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평화를 위한 청년층, 특히 한인 청년층의 청년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민화협 청년 프랑스 협의회 서민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9일 파리 청취대학교에서 개최한 민화협 프랑스 협의회 시민 포럼을 바탕으로 청년층이 평화 어떻게 형성하고 수호하며 변화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역사에 익숙하지 않다면 1945년에 일제감정기가 중식 후 한반도가 해외 강대국들의 신탁통치 아래 위기되었다는 거 뒤집읍시다. 한반도는 남북 서로의 선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국은 남쪽에, 소련은 북쪽에 각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일제감정기 전에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독립했었는데도 이런 강대국들이 한국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한국이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에 미국은 38선을 한반도의 경계선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한국의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9월 9일에 김일성에 의해 북한이 선포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정치 체제의 성격과 정대적인 강대국에 대한 위존 때문에 서로 대립했습니다.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위도속에서 1950년 6월 25일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북한, 중국, 미국에 의해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지금까지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충돌이 드물더라도 1950년 이후로 남북은 계속 전쟁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나 국가 또는 다른 기관들에 의해 어떤 남북 화해를 위한 시도가 있었냐고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1970년부터 화해를 위한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972년 8월에는 한반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인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는 만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998년, 2008년 시에 김대중 대통령으로 인하여 핵벽 정책 덕분에 다른 남북 관계 개선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남북 협조의 시범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덕분에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채용할 수 있어 떴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소용없게 되었고 2018년에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부터 남북 관계들이 대폭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에 서울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민토론과 평화를 위한 대화, 한반도 속의 한인 정체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큰 시민 비정부단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민화협 지부로서에는 2022년부터 똑같은 위주로 매년마다 토론과 컨페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포럼 주제로 평화를 위한 청년층의 참여와 역할이라는 테마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포럼 때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전문가 5분이 전문가의 연구와 회록을 관객들과 공유하러 오셨습니다. 강연을 준비해주신 아르놀르보 아시아센터 수장님과 원탁 토론에 참여하신 김예성님, 엘마듀발님, 테오클레만님, 그리고 서민우님이 계셨습니다. 이 포럼에서 총동영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셨고 한반도의 오늘날 완전히 분단되고 고요한 상황임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위지와 통일하게 총동영 장관님께서 한반도 속의 평화의 정책과 공존의 비도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통일부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체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고 흡수 통일의 반대 입장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프랑스 민화협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어떤 정당에도 소속하지 않아도 저희 가치관 또한 통일 대신 상호, 인정 남북 화해를 지지합니다. 강연에서 파리 아시아센터 소장 지정학 전문가 아르놀르보님께서 평화란 얻은 상태는 아니지만 매일 채워진 정부 시민사회 협조의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르놀르보에 의하며 우크라이나만큼 전쟁 복귀로 어느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치 수단으로 이용된 전쟁들을 보시며 러시아 정부가 인적과 기술, 자원 납품하는 북한이랑 전략적인 체유를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오늘날 세계의 갈등을 비춘 거울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자지구나 남중국해, 대만 등 이 세상에서 가장 군대 조직 화대는 38선에 위치한 비무장지대가 제일 상징적이고 전쟁의 기억이 깃든 구역입니다. 비무장지대는 안전성과 협조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로 현재의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신뢰 없는 휴전은 단지 잠시 멈춘 갈등일 뿐이며 안정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청년층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청년층은 어떤한지 궁금해질 수 있어요. 한국의 청년층이 전쟁과 한반도의 부담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의 무관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전년층이 세대 고유의 불공정성과 정치적 난명, 사회적 압박, 극단적인 경쟁 불안정을 증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에는 이 청년층이 권위적인 정권을 거절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학생으로 민중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으로 인해 국토에서 적용된 기업무령의 반동을 민주화 운동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업무령이 박정희 함살 후에 서울에서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교들이 닫힐 뿐만 아니라 심하게 다양한 기본 자유로움을 제한되었습니다. 언론, 모임 등. 그때는 대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했으니까 운동은 거쳤기 때문에 유군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진압되어서 주민들 속에서 수천 명 정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바탕으로 정부는 그만큼 많은 사망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376분들 중에서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던 학생들이 325명이 유람선에 계셨습니다. 참사 당시에 부실한 관리랑 느린 정부의 선택을 통해 승객 및 승무원 중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부정적인 판양과 사회 전반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학생들은 정부와 세월호의 관리자들부터 충실한 투명성을 받으려고 물어봤습니다. 과연 정부는 원래 승객들이 배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거짓말하며 성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설명을 충정해서 승객들의 사망을 인정하며 국가 해군은 도움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또는 2016년, 2017년 광화문 촛불 집회 시위는 박근혜의 부정한 사건이 부정적인 판양을 유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했고 정부 직위를 가지고 없었던 최순실 두자가랑 탈세를 했습니다. 정윤층이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청하기 위해 평화로운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내란 2014년 기업무령에게 시위가 모든 국토의 대도시에서 수천 학생들과 운동가라 다양한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하여 선포한 기업무령에게 시위하려고 모였습니다. 권위적인 편칠로 이해되었거든요. 이 기업무령이 1980년에 한국 주민으로 인해 반동을 통해 모든 민주주의 기상에게 반대하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통보는 매체를 통해 크게 확산되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연층의 참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연층은 정부의 안정감이 자유를 희생시키며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K-팝 응원 무청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중의 문화가 저항기 수단으로 변화했습니다. 결국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청년층 참여와 대화를 위한 활동합니다. 동양 청년층들은 안전과 위험 예방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공간을 제작하도록 참여합니다. 영어로는 밀크티 알리언스라고 하는 것이란 온라인 적극적인 운동가인이 토낀 거예요. 태국인이라든가 대만인, 홍콩인, 일본인, 한국인과 미얀마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년층이 매체랑 기관들 정치적인 강견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전년층이 한국 시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포획계층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민운동을 덕분에 전년층이 새로운 적극적인 대화 공간을 만들어 시도를 하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소통과 통관 변극 위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는 청년층이 두려움과 거짓 대신 대화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청년과 평화의 설문조사와 라운드 테이블 토론자들의 논의를 통해 평화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 부지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정의와 상호,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프랑스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80%가 협회 활동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평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탈북 작가인 김희성 이사야님은 북한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북한 정권이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김일성 시대의 통일 노선 대신 남북의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한평화 담론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북한 청년들의 평화 참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권과 자료가 부족해 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 주민들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정치적 열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빈대학교 교수이자 전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인 데오 클레망 교수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북한 내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일부 젊은 세대가 평화와 해외 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평양의 청년들이 앞으로 정치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양후 이러한 청년들의 역할은 남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북한이라는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 역시 충족할 것입니다. 남북 교류의 경험은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들이 동화가 아닌 상호 존중 속에서 통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에 진행된 평화와 경제협력 포럼에서도 르네쇼 교수는 북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통일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쌓아가는 과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후 남북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가진 욕구를 표시를 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러한 통일에 대한 열망은 한때 전쟁을 통해 시도했지만 이후에는 평화적 화해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 세대는 가족과의 이산과 고향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북한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새로운 전형들은 이미 분단된 나라에서 자라서 이러한 관계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 청년들은 북한과 통일 평화를 위한 능력에 높아진 무관심을 점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2015년에는 통일연구원으로 인하여 진행한 통일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20, 30세대 중에서 52%는 와해 대신 한반도에서 반대한 공전을 찬성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통일 반대의 이유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청년들에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북한의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통계란다면 북한의 현대화가 3천부터 8천억 불 환율로 전조 원을 예상되었을 때 한민국 주민들에게 중요하고 매우 무거운 결과일 텐데요. 반대로 2014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70%는 통계를 찬성했지만 2015년에는 49%만 통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조사는 50%는 이하의 결과라서 전체적으로 통일에 높아진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평화와 남북 간 협력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거든요. 38선의 경계가치도 위에 단순한 선이 아니라 일어난 역사적, 정치성적, 문화적인 단절은 한민족에게 매우 개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한반도 미래의 한국 전연층이 북한에 대해 궁금해지고 평화를 위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년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 포럼되는 다양한 방법을 언급되었습니다. 1번째, 대한민국에서 전방적인 일상생활 수준 향상은 한국에서 살고 공부했던 김혜성 달북자님은 한국 청년의 어려운 일상생활 조건들을 통해 이러한 무관심을 설명합니다. 한국 청년들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증강한 극단 경제적인 사회에서 자랍니다. 강한 사회 압박 때문에 지드 세대에게 취직하고 안정감을 얻기는 힘들고 2026년 1월에 KOSIS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업 비율은 26%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는 노인들이 오랫동안 일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큰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성님은 한국 청년들에게 일상생활은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 삶조차 제대로 챙기기 힘듭니다고 말하며 이것이 출산율을 저하의 요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김혜성님이 앞으로 한국 청년들에게 생활의 조건이 향상되어 이렇게 청년층이 더 쉽게 안정한 근무를 취직하게 되면 이들이 더 일찍 또 정년 퇴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더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를 예를 들면 한반도의 화해 문제에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일찍 한국 어린이들에게 남북 평화와 화해 쟁점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고 보여줍니다. 교육적인 콘간과 수업, 계획, 문화 활동을 통해 북한의 역사와 한국이랑 공동의 문화 유전의 언어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로 노출되고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면서 나중에 크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한 관심을 궁금해지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북한의 주제는 지리 역사학과 통합사회 수업 계획 속에서 언급되었는데
다양한 정치적인 경향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수업에서 사용하기 전에 교과서의 내용을 인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대한민국의 정부는 교육에서 동기를 위한 교육 수업 계획을 보함에 다짐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초등, 중학생들에게 통일과 북한에 대해 알리고 교육합니다. 북한학을 가르치는 대학교는 많지만 1998년부터 북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북한대학교 하나뿐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견합회 회장님 민화협 부회장 강주호님이 교육으로 안정한 평화를 위한 계획을 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원단체 회장님으로서 교원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평화를 성실하게 가르쳐 다짐하며 한국 교육은 이 세상에서 국제연대 시범을 두도록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가 탈북자 그리고 북한인민 사회는 비정부기구랑 연합회나 문화학, 시민활동 교육적으로 탈북자의 목격담과 이야기들에게 공개적으로 더 큰 가시성을 주는 것고 탈북자 이미지를 유지하기가 중요합니다. 이날 코파리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레마디발님은 한민족은 하나라는 관념이 양면성을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은 공동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여겨지지만 한국 사회는 높은 수준의 동질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동갑되는 과정에서 통화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탈북민들을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차별과 배체로 이어져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소외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포럼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김예성님의 발언과 증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성님이 북한에서의 삶과 북한 청년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야기는 대중의 가장 큰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 청년들은 북한 주민들과 인권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혜성님은 북한이 달 주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기쁨을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북민에 대해 어떻게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신변 안전 문제로 인해 일부 탈북민들의 증거는 일정 부분차기 검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탈북민들이 직접 집필하는 책과 참고 문헌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블레인 하든 저자의 수용소 탈출, 그리고 박치현과 제슬린 저자의 가려진 세계를 넘어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현서 저자의 나의 7번째 이름, 결국 김은순과 세바스찬 발리티 저자의 11살의 유서 책입니다. 네 번째가 남북 대화와 교류에 회부하는 한반도 내부에서는 남북 간의 와해와 대화를 위한 실들이 심각한 소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은 202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로는 의미 있는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필요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라기보다 각자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일방적 발화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현재까지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외교적 교류가 단기간 내에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 간의 교류 역시 매우 제한적이며 사실상 남한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일방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가 당국과 외부 세계 사이에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와 교류는 한반도 내부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정치적 긴장과 직접적인 대립에서 벗어난 제3의 공간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남북한 대화를 위한 이상적인 공간은 한반도 내부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몽골과 같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몽골은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남북 양측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언급됩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존재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역시 중요한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런던의 뉴멀든과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한인 디아스포라 거점으로 꼽힙니다. 그럼 이제 스포츠와 문화를 통한 교류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대화가 어려워질 때는 문화는 평화를 위한 더 다른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스포츠나 문화와 같이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분야를 활용하는 것은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국학한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도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국학 간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에도 문화와 스포츠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먼저 AI가 인공지능 기술은 남북으로 갈라진 인산 가족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시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과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나 이창동 감독의 작품들처럼 사회적 분열과 집단 기억, 그리고 사회 구조의 균열을 다루는 현과들은 이러한 현실을 성찰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얼 DMZ 프로젝트는 피무창지대를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과 전시 프로젝트로, 피무창지대에 존재하는 가시적, 피가시적 형계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조명합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를 졸업한 서민우님은 전통음악을 통한 남북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야금, 판소리, 그리고 아리랑과 같은 전통악기와 음악, 그리고 노래와 춤 등 남북한이 공유하거나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문화 요소들을 중심으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화, 공조, 로키원, 그리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작품들을 예를 들며,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남한 시청자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객들에게도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놀로브님은 북한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콘텐츠가 일부 경고 탈북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북한 내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놀로브님은 이러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교류를 가속화하는 요소이자 소통의 매개체로 평가하며, 이는 한국과 세계 사이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및 탈북자를 다룬 형과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보시려면, 첫 번째가 윤재호의 마담비가 있고요. 그리고 양경휘의 니오 평양영과 마지막으로 평양에서의 요희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스포츠는 남북한 화해와 교류의 창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촉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평양에는 약 11만 석 규모의 김일성 경기장과 같은 태영 경기장이 존재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손흥민, 정찬성,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이 국제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스포츠를 통한 협력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2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며 공동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남북 선수들이 경기 후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 화제가 됐기도 했으며, 이는 남측 선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 당국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화해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약 80년 전 분단된 이후 서로 다른 정치, 재체와 이념 아래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통된 역사와 피교적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회는 여전히 매우 비슷한 언어, 그리고 전통, 가족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오랜 관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오늘날까지도 양측을 깊이 연결하는 유대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공통성은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돛대가 됩니다. 또한 현재의 분단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유사성은 공동의 기업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형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지속된 여러 갈등 속에서도 국제 청년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행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은 긴장이 지속된 지역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양한 청년들의 경험과 활동은 각자가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보다 평화롭고 연대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 이가람은 자신의 속사 논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문제를 다루며 평화 구축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셜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Z 세대에게 소셜미디어는 여론을 형성하고 인식을 편화시키며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줄리 레노는 한국의 NGO 피에스코르에서 인턴십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목소리를 드러내는 일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티키다 시작가때가 말했던 평화는 거대한 국제 정치의 연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와 소통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셀마 부네칼과 베아트리스 카스텔로 알베스가 참여한 3.50 컬렉티브는 문화와 상호 문화적 소통이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도시 주변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간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여정은 하나의 공통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세계 평화, 특히 한반도의 평화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그리고 디지털, 문화적, 인간적 도구들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와 양호 행사 소식을 원하신다면 설명란에 있는 저희 SNS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프랑스 민화협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